자, 철도회사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1부가 끝났죠? 계속 이어서 볼게요. 철도회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철도회사에서 왜 일하는지 그 테일러가 그 배경을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이제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이주를 하잖아요. 대서양에서 넘어와서. 그래서 미국의 이제 영토가 이제 갖춰지는 과정을 보면 이쪽 동부서부터 발전을 하죠. 서부. 나중에 이제 서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금이 많다고 해서 이른바 골드러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리바이스가 청바지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죠? 리바이스가 레비의 청바지죠. 그죠? 자, 동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이제 자동차의 메카라고 하는, 미국 자동차의 메카라고 하는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쇠락을 했지만, 그래서 북부의 어떤 경제 구조를 보면 이쪽은 상공업이고 이쪽 남부는 이제 농업 중심이에요. 농업. 특히 여기 이제 이쪽이 위치가 이제 조지아주라는 곳인데, 조지아주의 주도가 아틀란타잖아요. 아틀란타. 여기를 이제 배경으로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이쪽 경제 구조가 흑인 노예들을 이용해서 대농장을 경영을 한다. 이쪽은 이제 도시 노동자들, 도시에 사는 근로자들이 상공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이제 북부하고 남부하고 이른바 이쪽 북부 남부가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이른바 19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남북전쟁이라는 배경이 있어요. 남북전쟁. 미국에서 보면 19세기 후반에 1860년대, 70년대쯤에. 근데 이쪽에 이제 링컨이 등장해서 결과적으로 북군의 승리로 끝나죠. 북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 이쪽에 별로 인구가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미국이 영토가 이렇게 넓은데 인구가 한 3억 5천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농장에 묶여있는 흑인 노예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서 근로자를 흡수시키려는 생각이 있었겠죠. 어찌됐건 간에 북군이 남군한테 승리를 거둬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이루어지죠.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그죠? 휴전이 되고 1960년대부터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곰곰이 생각한 게 기반산업, 소위 말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글씨를 못 쓰냐. 인프라스트럭처. 기간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라든가 항구, 공항이라든가 철도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죠. 이 국토가 연결이 잘 돼야 고르게 발전할 거 아니에요. 물류가 이동을 하고. 그래서 19세기 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동차가 완전하게 보급되기 전이니까 철도를 많이 놨겠죠. 이 남북으로 동서를 잇는 철도라든가 이 남북을 잇는 철도라든가.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 철도회사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철도회사에서 이제 근로자들을 감독을 하는데 테일러는 어떻게 했어요? 생각이 근로자들을 감독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이 당시에 급여를 산정할 때 시간당 급여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준다고 계산해봐요. 계산하기 편하게. 근데 만 원을 받으려면 예를 들면 하루에 이제 8시간 일했다 그러면 하루에 일단 80,000원이 될 거 아니에요. 8시간 일했는지 9시간 일했는지 10시간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당 급여를 책정하는데 이 근로자들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일하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만 때우고 그냥 돈만 받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테일러의 입장에서 그 근로자들을 바라볼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부모가 청교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청교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기본적인 윤리가 직업 소명설이잖아요. 직업 소명설이 어떤 개념이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하는 일에 욕심을 버리고, 그죠? 소위 말하는 금욕주의. 근데 근로자들이 모두 다 일을 열심히 하기를 바랬겠죠. 근데 사실 근로자들이 모두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나요? 사람들이 각양각색인데. 그래서 그거를 견디다 못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 때 엑셀이라는 걸 이용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근데 그 당시에 엑셀이 없으니까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칸을 쳐놓고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었겠죠. 여기 이제 근로자명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을 거야. 한 100명 정도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 그러면 상상을 좀 해보면, 그리고 이제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중장비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의 노동력이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불도저 같은 게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 뭐 운반이라는 근로 종목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운반은 아무래도 힘이 센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뭐 삽, 포크레인 없이 삽으로, 삽도 뭐 이제 작업을 할 때 군대 간 친구들은 삽으로 작업을 잘 하죠. 재밌는 책들도 후에 많이 등장해요. 뭐 과학적 삽질법이라는 책도 등장할 정도로. 그리고 뭐 기타 이게 뭐 이렇게 근로자가 있었겠죠. 근데 이름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우원, 뭐 근로자, 강호동, 뭐 하지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제니, 이런 식으로 근로자. 우스개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한 연구가 뭐냐면 시간을 체크하는 거야. 시간을. 예를 들면 이제 운반할 때 시간과 그 다음에 무게 이런 것들을 체크한 거예요. 운반부터 보자. 한 번에 이원 뭐 돌 같은 것도 운반하고 이게 철로 놓을 때 이렇게 침목 같은 거 있잖아요. 레일 고정하는 거. 이 철로가 있으면 이렇게 레일 고정하는, 옛날에 나무로 했거든요. 이런 거 들고 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게 이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한 번에 한 40kg를 운반한다. 이렇게 무게를 재겠지. 제가 이 40kg라는 건 평균치일 것 같아요.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한 번에 들 때 어쩔 때는 뭐 50kg 들을 때도 있고 30kg 들을 때도 있으면 평균 되면 40kg잖아요. 강호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천하장사였으니까 100kg. 하지원 같은 사람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 능력이 좋아서 뭐 50kg. 제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좀 힘이 없어 보이죠. 한 5kg 정도 이렇게. 삽으로 이제 작업할 때는 이원은 이제 뭐 분당 시간을 재보니까 분당 뭐 60회를 하더라. 군복무를 마쳤으니까 뭐 당연히 잘하겠죠. 강호동은 이제 체중으로 군대를 안 갔으니까 삽은 잘 못해요. 힘은 강한데 삽은 요령이니까 30회. 그리고 하지원은 역시 잘해요. 40회 정도. 제니는 삽들기도 어려울 것 같죠. 한 뭐 15회 정도. 이런 식으로 근로자들 한 100명 되는 사람들의 근로 능력들을 다 체크를 한 거예요. 무게도 재보고 시간도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람이 한 일이, 강호동 같은 경우에는 100kg를 드는데 어떤 물건을 들을 때 힘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요령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강호동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무겁게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테크닉 같은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임명을 해요. 너는 드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을 맡아. 그 다음에 삽에 있어서 삽으로 작업을 할 때는 이우원한테 맡기는 거죠. 이우원이 잘하니까 탁월하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근로자보다 이우원은 삽을 사용하는 어떤 작업에서, 그 다음에 강호동은 무게를 이제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이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급여도 더 많이 줘요.
이른바 차별 성과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시간당 예를 들면 운반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강호동은. 삽으로 작업할 때는 이원이 급여를 많이 가져가고. 그러면 하지원이나 제니 같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기도 급여를 좀 많이 받고 싶겠죠? 일 더하면 더 돈 주니까. 그래서 상당히 능률이 높아졌다 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이른바 이제 정리한 이론이 뭐였냐면 이른바 제가 1부에서 소개해드렸던 테일러의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거든요. 과학적 관리법이거든요. 언제 나왔다고 그랬죠? 1911년에. 근데 이제 이 책이, 이 이론들이 이 각광을 받게 된 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20세기, 이제 19세기 후반에 정치적으로 어지러웠다가 남북이 통일되고 안정이 되면서 경제가 막 발전하기 시작하던 시기라고 했잖아요. 20세기 넘어오면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정도까지 경제가 막 발달할 때는 능률이 중요하잖아요. 다른 말로 효율. 그죠?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경영에 있어서 이피션시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경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이게 이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미국은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실례로 그 미국 동부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 100층이 넘죠. 그게 1930년대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미국 산업을 보면 건축이나 토목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건축이나 토목에서 효율성 중요하죠.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데 어떤 회사는 건물을 2년에 져, 어떤 회사는 3년에 져. 2년에 짓는 회사가 훨씬 효율성 추구되고 그런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경영자들도 테일러의 이론을 상당히 신봉할 수밖에 없죠. 그죠? 철로 같은 거 빨리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과학적 원리를 적용해서 차별성과급 주고 일 잘하는 사람한테 급여 더 주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른바 1930년대까지를 테일러의 시대라고 하고 능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테일러는 어떤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이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직업성형사에 입각해서 모든 근로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길 바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일을 해야 하는가? 그죠? 왜 노동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노동을 안 할 수는 없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을 배제한 거지. 단순히 근로자들을 일만 하는 경제인으로 파악하는 면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우리 그 4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핸드아웃 같이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자, 작업을 부분 동작으로 분해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운반할 때 어떻게 하는가? 운반할 때 일단 돌덩이를 가슴팍까지 올린다. 가슴팍을 올린 다음에 다리를 하나 뺀다. 다리를 뺀 다음에 안정적으로 팔로 지탱을 해서 돌을 지탱을 해서 걸음을 걷는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른바 모션 스터디라고 하죠. 동작 연구 중요해요. 사실 동작 연구는 길브레스 부부에 의해서 이제 더 연구가 많이 되긴 했는데 동작 연구의 어떤 시초라고 볼 수 있죠. 테일러 연구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시간 연구라고 해서 타임 스터디. 시간 연구는 근로자가 일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총 삽질을 마치는데 몇 분 정도 걸리느냐, 혹은 분당 몇 회를 삽질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효율을 가장 대표하는 용어다. 효율을 대표하는 용어다. 시간 체크하고 타임 스터디와 모션 스터디, 이른바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서
능률을 높일 수 있었다라는 거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작업자의 표준 과업량을 설정할 수 있었다. 그죠? 여러 근로자들의 근로 능력들을 비교해서 평균치를 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서 우리가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차별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functional foremanship, 직능적 직장 제도라는 거. 직능적 직장 제도. 그러니까 작업을 전문화시켜요. 운반에 있어서는 아까 강호동이 잘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부로 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이원이라는 근로자가 일을 잘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직능을 주는 거예요. 직장 제도.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마치 군대에서 얘기하면 조교처럼 일하는 방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효율에 근거했다. 그리고 생산 현장과 기획 부분을 분리했다. 기획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른바 관리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근로자들 관리 업무. 그래서 인스트럭션 카드, 지시표를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얼만큼 일했는지 지시표에 체크를 하는 거죠. 1시간당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 그리고 체크한 지시표를 가지고 관리부에서는, 기획 부분에서는, 소위 말하는 기획 부분에서는 그들을 제공하는 거죠. 인스트럭션 카드로 해서 생산 부분과 기획 부분 혹은 관리 부분을 연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테일러가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구성원들의 직무, 일하는 방식에 관심을 둔 거예요. 일하는 방식에 관심을. 이해되셨죠? 직무에.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우리를 관리 감독하시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지 엄마가 아버지가 문을 몰래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관찰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테일러도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을 관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일들은 일을 제대로 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은 파악하기 어려워요. 일에 따라 달라요. 관찰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다고요. 예를 들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강의실 밖에서 제가 수업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이게 유리창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보면 제가 수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죠. 그거는 관찰을 통해서 알기 어려워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수술방이 보이는 데서 의사들이 수술하는 걸 보면 그 수술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술 현장에서는 외과 수술할 때는 피도 상당히 많이 흘리고 환자 상태가 어떤지도 전혀 모르잖아요. 하다못해 우리는 환자들 이래 어떤 그런 상태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우리가 읽을 수도 없잖아요. 의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은행에서 창구 직원들 있잖아요. 은행에 가면 그분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니까 창구 직원들하고 고객들과의 얼굴 표정을 봤을 때 상당히 온화하고 미소를 띠고 있다. 뭔가 웃고 있고 고맙다는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 서비스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러면 고객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잡을 갖다가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structured job 혹은 task라고도 해요. 과업이라는 말도 써요. 그리고 하나는 unstructured job 혹은 task.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구조화된 작업, 과업 혹은 구조화된 직무. 우리가 태스크를 직무라고 번역 안 하고 과업이라고 번역하고 그랬죠. 작은 직무. 이거는 구조화된 과업 혹은 직무라는 거는 정형성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은행 말씀드렸지만 은행 직원들, 특히 창구 직원들의 직무는 상당히 구조화되어 있죠. 일단 고객들이 그러니까 구조화될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정형성이 있어서 열거할 수 있어. 쉽게 관찰하기 쉬워요. 뭐 고객들이 오면 번호표를 받고 반갑게 인사한다. 질문을 한다. 어떤 질문해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뭐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니면 뭐 은행에 돈을 빌리러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 그죠? 그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비구조화된 가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과에 대한 수술 같은 거예요. 맹장 수술 같은 걸 할 때도 사람마다 이 이제 뱃살을 절개해야 되는데 이 뱃살 두께가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뱃살 두께가 두꺼울 테니까 절개를 좀 많이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날씬한 분들은 뱃살이 얇을 테니까 조금만 절개를 해도 되고, 이게 정형성이 없고 비구조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비구조화된 이런 직무나 가업들은 쉽게 관찰을 통해서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반면에 구조화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구조화된 직무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관찰을 통해서 비교적 알기가 좋다. 근데 생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업이나 직무들은 어떤 거예요? 구조화된 과업이에요? 비구조화된 과업이에요? 구조화된 과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이 쉽고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거지. 네. 좀 한계는 있다라는 거죠. 요것도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런 테일러의 이론들은 6페이지 보시면 프랭크 릴리언 길브레스 부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립한 거는 모션 스터디와 퍼티그, 피로 연구, 모션 스터디와 모션 퍼티그, 퍼티그가 피로잖아요. 피로 연구다. 그래서 이제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간결한 동작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피로 연구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근로자가 일을 할 때 피로를 줄여서 일을 더 높일 수,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이 사람들이 이제 동작 연구의 방법으로 제시한 게 셔블릭이라는 건데, 셔블릭은 길브레스라는 사람의 성을 거꾸로 한 거예요. 이 셔블릭을 거꾸로 하면 길브레스가 되잖아요. 이 두 부부는 이제 자녀가 1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벽돌 공장 같은 거를 이제 가족 기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른바 이제 셔블릭은 손동작 연구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손동작을 해서 벽돌을 쉽게 운반할 수 있는가, 많이 운반할 수 있는가, 피로를 줄일 수 있는가, 그런 동작들을 연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율성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런 연구는 이제 1930년대에 가면 미국 자동차 왕 포드 자동차 있잖아요.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에 영향을 줬죠. 이른바 포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헨다 보세요. 제품의 표준화, 부품의 규격화, 기계 공구의 공정의 전문화, 작업의 단순화를 통해서 효율성의 극대화를 이루죠. 우리 그 모던 타임즈인가? 찰리 채플린 나오는 영화를 보면 찰리 채플린이 컨베이어 벨트 아세요? 컨베이어 벨트. 이게 롤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벨트가 있어서 여기 위에 어떤 물건을 올려놓으면 작업자가 이 물건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데, 이 너무 빨라가지고 막 기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컨베이어 이동 속도가 빨라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효율성의 극대화를 이루죠. 자, 그래서 테일러의 이론은 효율성의 이론이다, 이렇게 정립하시면 되고, 그 배경을 제가 잘 이해하라고 했는데 당시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그런 발전하는 어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했고, 이른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7페이지 과학적 관리법의 시사점 한번 볼게요. 7페이지 과학적 관리법의 시사점을 보면은
이건 뒤에서 다룰까요? 계속 볼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3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